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사국제무역 FTA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 그리고 추진 목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계적인 FTA의 그 추세,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배경으로 세계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어떤 사정 혹은 대외적인 여건, 경제 여건이나 기타 사회적인 여건 등등을 FDA 추진 배경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와 같이 대내적인 여건, 저출산, 고령화, 혹은 설비 투자의 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과 비효율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 추세라는 점 등등.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양극화죠. 소득 격차라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등등 이런 어떤 대내적인 여건들,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으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샌드위치 경제라는 이런 대외적인 여건 등등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대내적 혹은 대외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FTA를 체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한미 FTA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특히 대미 FTA와 관련해서 FTA 발효 전후 과연 FTA를 체결한 이후에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특히 정부의 이러한 그 FTA 관련한 그 보도에 대해서 그러한 보도들이 FTA 효과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의 보도가 과연 믿을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대미 수출이 많이 늘었다. 이 수출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미 수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어서 2, 3 농식품의 대미 수입이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직접 투자가 많이 늘었다. 이와 같이 FTA는 긍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FTA가 2011년도에 발효된 이후에 12년, 13년 해서 2년 차에 대해서 14년 2월에 정부 보도가 있었어요. 이러한 보도들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 농식품의 대미 수입이 많이 줄었다라는 보도를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직접 투자가 과연 미국으로부터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식품 대미 수입이 많이 줄었다라는 그러한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FTA를 반대하는 쪽에서 농식품, 특히 농업 부분이 피해가 상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근거로 FTA를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그러한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그런 반대 입장, 그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이와 같이 14년에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미 수입이 오히려 감소했다. 8.2% 감소했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대미 수입이 감소했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과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과 아주 달라요.
정부가 특히 요 대미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아주 부각을 시켜요. 자, FTA를 이행을 하더라도 농민 피해가 없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이겠죠.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농식품의 대미 수입의 세부 내역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총량 지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전체 지표를 가지고 수입은 농식품의 대미 수입은 줄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세부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난 1년간의 14년 시점 기준해서 그 이전 1년간의 농식품의 대미 수입은 65억 2,700만 달러에서 59억 8,900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분명히 총량으로 보면. 그런데 이 중에서 곡물의 대미 수입은 21억 9,200만 달러에서 14억 6,200만 달러로 7억 3천만 달러나 급감해요. 급감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농식품의 대미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요 앞에서 보았던 뭐예요? 곡물이에요. 곡물의 대미 수입이 급감하면서 총량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농식품의 대미 수입이. 자, 그러면 왜 농식품의 대미 수입이 급감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곡물의 대미 수입의 급감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북미 지역의 그 가뭄으로 인해서 미국산을 수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산 곡물 수입이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급감한 거죠. 자, 곡물을 제외하면 어떨까요? 비곡물 농식품의 대미 수입은 1년간 14년 기준 지난 1년간 43억 3,500만 달러에서 오히려 얼마로? 45억 2,700만 달러로 1억 9,200만 달러 증가를 합니다. 즉 4.4 증가율 4.4%나 증가를 해요. 이와 같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과일, 채소 수입이 3.1% 증가하고요. 수입이. 그 다음에 가공식품이 6%, 축산품 수입이 5.4%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곡물을 제외한 나머지 농식품은 증가를 했어요. 근데 곡물은 수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 가뭄이라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전체 총량을 가지고 정부는 곡물 수입이 미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이 급감했다라고. 즉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는 거짓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팩트가 아니에요.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 미국으로부터 직접 투자도 늘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직접 투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또 보도가 있었어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가 발표되기 전 2년간에 44억 6천만 달러에서 발표 후에 2년간 80억 4천만 달러로 82.5%나 증가를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요 FTA는 요 FTA가 요거 FTA가 아닙니다. FDI예요. FDI. F 고치세요.
DI, Foreign Direct Investment에서 해외 직접 투자죠. 직접 투자는 해마다 요 변동률이 매우 커요.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한미 FTA 발표 전후 요 4년간의 통계만을 가지고 대국민의 홍보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얘기죠. 미국으로부터의 FTA, 여기도 잘못됐네. FDI는 해외 직접 투자는 2004년 47억 1770만 달러까지 늘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때인 2008년에 13억 2819만 달러까지 뚝 떨어져요. 이 연도에 따라서 이 변동률이 아주 큽니다. 이 해외 직접 투자는.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에서 11년 사이에 3년간의 평균 증가율은 21.6%였고요. 그리고 12년부터 13년 사이 2년간의 증가율은 25.4%였어요. 로 해서 이 두 시기간에 연평균 증가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정부 주장과 달리 한미 FTA 발효가 미국으로부터의 FTA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2011년도에 한미 FTA가 발효가 됩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그 연평균 증가율로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보시면은 그 이전 3년간, 발효 이전 3년간 21.6%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 12년부터 13년 사이에 2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이 25.4.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정부 주장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부는 아주 크게 82.5%나 증가했다라고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미국으로부터의 그 FTA의 한미 FTA는 미국으로부터의 해외 직접 투자에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요게 바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많이 82.5%나 증가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출의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식품의 수입의 경우도 그렇고 직접 투자의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분명히 정부의 공적 기관에서 국민을 상대로 이러한 그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숨어있는 뜻을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한국 상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11년도에 2.57%에서 12년도에 2.59%로 상승했다고 또 발표를 해요. 별 차이도 없죠. 보세요. 0.02, 2.57, 2.59. 이건 뭐 무슨 실적이라고 보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발표를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걸. 그런데 같은 기간에 대미 FTA와 무관한, 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의 미국에 수출된 상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보면은 한국의 시장 점유율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도 사실 큰 차이가 아니지만은 오히려 전혀 FTA와 무관한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이
한국의 시장 점유율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 2011년부터 12년 사이에 미국 시장 점유율의 변화를 보면은 일본의 경우는 0.6%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상품의 경우는 0.62%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한국은 겨우 0.02%죠, 한국은. 이거 뭐 어떤 큰 실적이라고,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오히려 FTA와 무관한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증가하여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국에서보다 더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어떤 정책 수단으로서 이런 기관들이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정부나 공적 기관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통계 자료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자료들이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면은 바보 되는 거죠. 바보 돼. 정부가 정직하고 정부가 실제로 국민을 위한다면은 이러한 정부를 바보 취급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정부를 겪어왔어요, 사실은. 사실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러한 어떤 보도에 대해서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시장 점유율, 한미의 양국 수입 시장 점유율, 요 시장 점유율의 그 변화를 좀 한번 보려고 FTA가 발효된 이후에 과연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요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UN 컴트레이드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요 표를 만들었는데 위에는 한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에서 요 나라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에요. 자, 미국은 우리와 FTA를 체결을 했죠. 체결을 했어요. 그 이후에 보시면은 2011년에 발효가 됐으니까 이 시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보시면은 8.5에서 12.3, 11점 이렇게 꽤 증가합니다. 한국의 시장에서 점하는 미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부는 뭐 감소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하지만 중국도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도 꾸준히. 어쨌든, 현재 여기서는 우리가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의 시장에서의, 수입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을 보면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2.6에서 정체하다가, 사실 이 당시에도 보면은, 뭐 증가했니 뭐니 앞에서 정부 보도가 있었는데, 정체입니다. 계속 보시면은, 이 당시 11년부터 12년, 13년, 2.6, 2.6, 그 다음에 큰 변화가 없어요. 약간 증가했다가 14년도에 2016, 27년도까지 3.2로 증가했다가 다시 떨어져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2.6에서 2.9로 큰 변화가 없어요. 미국의 한국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의 증가율보다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FTA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었다,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앞에 그 표를 갖다가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자, 한중일의 미국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 한국은
아까도 우리가 표에서 보았듯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 2005년부터 하면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미 FTA가 체결된 요 기준 발효된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정체 약간 증가예요. 그에 비해서 오히려 FTA와 전혀 관련이 없는 중국은 미국의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요 한국의 점유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중일의 한국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 뭐 중국은 정체하면서 증가해왔지만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꾸준히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그러니까 체결된 타결을 보고 2011년도에 발효가 되는데 감소해왔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13년부터 발효된 11년에 발효가 되고 12년 1년차 3년차부터 1년차 2년차부터 발효 이후 2년차부터 어떻게 한국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증가해 왔다. 즉 미국으로부터의 FTA 체결 이후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어떻게 수입은 증가해 왔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은 FTA 체결 이후에 크게 증가해 오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 표로부터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미 FTA는 현재까지 큰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를. 그리고 요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 FTA 혜택별 대미 수출 증가율인데 미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에요, 수입. 그 증가율인데 11년도에 발효가 되죠. 그리고 1년 차부터 이제 요 발효가 되는데 1년 차죠, 발효 1년 차. 그래서 증가율이 이때는 수혜 품목이 증가율이 전년도 대전년 증가율이 꽤 높아요. 요거는 이 해를 제외하고 13년,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를 보면은 요 수혜 품목과 비수혜 품목을 보면은 그 수출 증가율을 대미 수출 증가율이죠. 수혜를 부는 품목이 2년차 1.9, 그 다음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품목은 7.7이에요. 오히려 비수혜 품목이 높죠, 증가율이. 그 다음에 3년차는 수혜 품목, 3년차도 마찬가지예요. 비수혜 품목이 훨씬 높아요. 증가율이. 그 다음에 4년차인 15년도에는 이게 역전되는데 수혜 품목이 약간 5.1이고 수혜를 보지 못하는 품목은 2.3%.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다시 16년차에는 수혜 품목은 마이너스, 비수혜 품목은 1.7. 자, 이 흐름을 봤을 때 이걸 가지고 FTA 체결을 통해서 수혜를 푸는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수혜를 보지 않는 품목의 수출 증가율보다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수혜를 보는 품목이 훨씬 그러니까 FTA의 그 파급 효과, 수출 효과가 FTA로 인해서 크게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14년도에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정부로부터. 그리고 16년도에도 있었어요. 16년도 거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별 의미가 없어서 생략을 했어요. 제가 다시 계산을 했어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부 발표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자, 한미 FTA 발효 이후에 교역이 둔화가 되고요. 유가가 하락하는 등 이런 그 악화된 대여건 속에서 양국의 교역은 뭐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모두 상대국 시장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요. FTA를 기반으로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이런 평가가 정부의 그 발표가 있었어요.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년대 앞에서 보았듯이 그런 어떤 그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도가 발표가 됐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보면 팩트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16년도에 이 16년까지에 대해서 이게 17년 초에 이런 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정부에 의해서. 세계 교역이 둔화되어 왔고 유가가 하락하고 악화된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대여건 속에서도 양국의 교역은 증가세를 이어왔다라고. 한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세라기보다는 정체 상태였죠.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이건 미국에 맞는 말이에요.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교역은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왔다라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양국 모두 상대국 시장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함으로써 뭐예요? FTA를 기반으로 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시장 점유율에서 보았듯이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았죠? 한국의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정체 상태고 미국의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증가해온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쪽은 미국은 한국 시장에서의 증가했어요. 시장 점유율이. 한국은 정체 상태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후회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겠죠. 사실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래서 실제 자료를 가지고 발효 이후에 2019년까지 시장 점유율, 수출 증가율 등등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시 평가를 하면은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19년까지 한미 FTA를 재평가를 하면은 정부의 평가관이가 우리가 한번 직접 해보면은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대미 수출 수입은 15년까지 완만하게 증가를 해왔어요.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입 증가율이 어떻게 수출 증가율을 앞섭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역수지 폭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17년부터 대미 무역수지 증가율이 결국은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무역수지 증가율이. 이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대세계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로 증가를 해왔어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죠. 증가율은 대세계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로 증가를 해왔어요. 대세계죠. 대세계 수출 증가율. 한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율보다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높게 증가를 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국의 대미국 수출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로 증가를 해왔다는 얘기죠. 자, 대세계 수출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대미 수출이 증가를 해왔는데, 그런데 FTA와 전혀 관련이 없는 중국의 대미국 수출 증가율은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해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FTA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수출 증가율 혹은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한국의 한미 FTA의 효과는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정부 발표, 한미 FTA, 정부가 FTA를 추진을 할 때는 FTA 체결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성장하고 따라서 우리가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홍보를 합니다. 선전을 해요. 그 근거가 바로 지금 살펴볼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FTA의 정태적인 효과와 동태적인 효과인데,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FTA를 체결을 하면은 무역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다. 즉 FTA를 체결하면은 이익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FTA를 체결을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그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른 수업에서 다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이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완전 경쟁의 경우, 먼저 일단 완전 경쟁. 이 정부에서 이 이론적인 근거로 삼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완전 경쟁을 가정한 경우에 그 FTA 체결 혹은 뭐 관세 동맹의 체결 효과를 갖다가 이론적인 근거로 삼고 있고요. 그러한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FTA를 체결을 하면은 뭐 수출이 얼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얼마 늘어나고 이런 것들 정부 산하 기관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해요.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어, 완전히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 맞다라고 또 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그 이론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완전 경쟁의 경우, 어, 여기서 요 MC, 요 A는, 이 경우입니다. 첫 번째 A. 첫 번째 A. B국이, A국과 B국, C국이 있는데, B국이 C국보다 경쟁력이 강한 경우예요. 강한 경우. 자, 요 A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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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공급 곡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 곡선. 그다음에 요거는 수요 곡선 D 수요 곡선. 이게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입니다. 요거는 국제 가격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 가격선. 요거는 비국이죠, 비국. 비국이죠, 비국. 비국의 가격이고요. 자, 수입을 FTA를 체결하기 전에는 B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B국에서. B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하는데 자, FTA를 체결하기 전에 보시면은 수요 곡선과 요 국제 가격선, 공급선과 만나는 자, 수입을 할 때는 B국의 가격이죠. 국제 가격, B국의 가격에다가
관세를 지불해야 되겠죠. 요 가격인데. 요 가격, 요거, 예, 요 P는 가격입니다. 가격. 그 다음에 여기는 수량이고요. 수량. Q. 저 관세를 부과하면은 요 가격이 여기니까, 예를 들어서 요 P 0이라고 합시다. 0. 그러면 관세를 부과한 가격이 P1 가격으로 수입을 하겠죠. 해서 요 선이 되겠죠. 자, 요 수요는 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 수요는 여기까지죠. 소비가 여기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가격에서의 그 국내 생산은 요 가격과 요 가격에서는 공고곡선이 요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 만나는 점 이만큼이 생산이 이루어지죠. 생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생산이에요. 여기까지가 생산이죠. 생산. 자, 나머지 소비는 여기까지인데 생산은 여기까지니까 이만큼은 뭐예요? 수입을 해야 되겠죠. 이만큼은 수입. 인풋의 수입. M으로 적을게요. 수입. M. 수입. 생산은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은 이만큼 하고 그러면은 이 경우 자 생산이 Q1만큼 그 다음에 Q0라고 합시다. Q0 그리고 Q1만큼 그러니까 소비가 0에서 Q1만큼이잖아요. 0에서 소비가 국내 소비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소비가 이만큼 이루어지는데 이만큼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이 부족한 분은 B국으로부터 들여오죠. 수입을 하죠. 그래서 소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요 가격이 이렇게 돼요. 이때 그 잉여를 우리가 사이 후생 경제적 잉여, 소비자 잉여, 뭐 생산자 잉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 부분은 관세 수입이 됩니다. 관세 수입이죠. 관세 수입. 관세 수입은 요 수량 Q0에서 Q1만큼 수량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요 관세 T만큼 곱하면은 요 관세 수입이 되겠죠. 여기 관세 수입이 되고요. 관세 수입. 그리고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되고요. 소비자 잉여. 이 부분이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우리가 요 FTA의 체결 효과를 생각할 때 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뭐냐라는 얘기죠. 뭐죠? 소비자 잉여라는 게.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인데, 소비자 잉여죠? 소비자 잉여는 말로 설명하면은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과의 그 차이가 바로 소비자 잉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는 100원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어느 물건을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하나를 핸드폰이 뭐 요즘 비싸니까 그냥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50만 원. 이 삼성의 핸드폰을 50만 원을 지불하고 한 대를 구입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5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어떻게 10만 원 싸게
산 거죠. 핸드폰을. 그러면 그 차이가 10만 원이 되겠죠. 이 10만 원이 뭐예요? 소비자 잉여예요. 남은 거예요. 지불하지 않고 본인에게 이익이잖아요. 10만 원 더 싸게 샀으니까. 그게 뭐예요? 소비자 잉여죠. 그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자, 이 경우 한번 보실까요? 이 경우. 자, 이 경우 이게 수요곡선이니까 여기까지 요 가격이 여기가 되겠죠? 가격이 이거 P 뭐 3이라고 합시다. 이 P3 가격을 예를 들어서 이게 50만 원의 핸드폰 50만 원. 내 50만 원 지불할 용의가 있어. 요 한 대, 그냥 한 대로 갑시다. 이거 한 대. 요 한 대를 사는데 한 대를 갖다가 50만 원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10만 원 50만 원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40만 원. 가격이 여기에서 형성되어 있으니까. 왜? 수입하고 있는 수입 가격이 40만 원이기 때문에 요 가격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니까 5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만 지불하면 돼요. 요 차이가 바로 소비자인 거죠.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지불한 가격과의 그 차이, 이 차이가 바로 뭐예요? 소비자 잉여라는 얘기예요. 소비자 잉여.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은 소비자는 이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이 가격을. 그런데 실제로 가격은 여기에서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가격 40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소비자는 이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격은 40만 원에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으니까 요 차이가 뭐예요? 소비자잉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면적이 즉 요 국제가격선 위에와 요 수요곡선의 요 삼각형 요 면적 요 안에 이 부분이 바로 소비자잉여가 되는 거죠. 소비자잉여. 그 다음에 생산자잉여는 반대예요. 반대로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생산자는 어때요? 50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40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비싼 가격에 형성이 돼 있어요. 40만 원에 팔 용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이익이야. 기업은. 그런데 시장에서는 가격이 50만 원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0만 원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 가격 그 차액이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보세요. 자, 이 경우 생산자는 어떻게?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니까 요 수요량에서는 Q1 수비량에서는 생산자는 P1의 가격에 팔 용의가 있어요. Q 안에서는. 그런데 시장에서는 가격이 어디에? 가격선이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P1이 아니라 P2로 판다는 얘기죠. 즉 팔고자 하는 가격과 실제로 매도한 가격과의 차이. 이 차이가 뭐예요? 차액이 생산자 잉여라는 얘기죠.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서는 요 Q2에 대해서 생산자는 P2로 팔 용의가 있어요. P2. 요 가격에 팔 용의가 있어요. 요 Q2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장에서는 요 Q3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즉 P3과 Q2 요 가격 차이, 요게 바로 생산자 이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옆에도 요 차이가 뭐예요? 요 차액이 팔고자 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요 차이가 뭐예요?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 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FTA를 체결을 했을 때 혹은 관세 동맹을 맺었을 때 그 효과를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FTA를 체결하기 전에 A국은 B국에서 수입을 해요. C국보다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B국으로부터 요 가격에 관세를 플러스해서 이렇게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을 합니다. 요 가격선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경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관세 수입이 이렇게 잉여로 이익으로 남겠죠. 수입으로 이익이 되겠죠. 이만큼.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관세 수입.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돼요.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다음에 생산자 잉여가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혹은 관세 수입이 증가했는지 늘어났는지 없었는지를 보면 돼요. 그 변화를 보면은 그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FTA를 체결을 했을 때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체결 전이고요. 체결 후를 한번 봅시다. 자, 체결 전에는 이와 같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관세 수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체결을 하면은 그런데 B국이 C국보다 경쟁력이 강한 경우에요. 그래서 B국과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하는데 B국으로부터 경쟁력이 강하니까 B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요. 체결하지 않았을 때는 B국부터 수입하는 게 싸니까. 그런데 C국보다 경쟁력이 강한 B국과 요 A국이 FTA를 체결을 해요. 그러면은 관세를 철폐를 하죠. FTA라는 건 뭐예요? 관세 철폐하는 거니까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무역을 자유롭게 도모하는 것이 바로 FTA니까 관세를 철폐하면은 이 부분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이 없어져요. 이 부분이 이제 관세가 이 부분이 이만큼이 없어지니까 가격선이 이만큼 관세만큼 이동하겠죠. 밑으로 이제 관세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격선은 국제가격선은 요 MCB가 되죠. 요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 가격선이 즉 가격선 공급 곡선이 MCB로 이동하니까 수요는 가격이 수요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P 제로일 때 요 가격일 때는 이만큼 요 수요 곡선의 수요가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소비는 이만큼 이루어져요. Q5라고 합시다. 그냥 Q5. 이만큼. 그러면 자, 생산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자, 가격이 여기일 때는 P1일 때는 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국내에서는 요 공급선은 요거니까 생산이 이만큼 이루어지고 근데 전체 소비는 이만큼이니까 여기 이 부분은 수입을 하고 이 부분은 국내 공급이었죠. 생산이었죠. 근데 이 경우는 이때는 생산이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였죠. Q2라고 합시다. Q2 이만큼이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떨어진 가격 하에서는 국내 공급은 국내 공급선과 가격이 만나는 점 여기까지 이만큼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Q1로 합시다. Q1 그냥 Q0로 합시다. Q0, P0 자, P0일 때 가격이 국내 생산은 이만큼이 이루어지죠. 생산 잘 보세요. 생산이 줄어들었죠? Q2에서 Q1만큼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원래는 이만큼이 소비였는데 Q3으로 합시다. Q3 이만큼이었죠. 원래 FTA 체결제는 Q3만큼 소비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Q3에서 요 가격에서는 P1 가격에서는 이만큼이었어요. 소비가.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요 수요 곡선 가격이 P1에서 P0로 떨어지면서 소비가 Q3에서
뭐 그냥 사로 합시다. 사로. Q4로 이만큼 증가하죠. 소비가. 그러면 수요가 이만큼 증가하니까 생산은 Q0만큼 했는데 부족분은 어떻게? 이만큼 부족한 거죠. 이만큼. 이만큼이 지금 부족해요. 수요는 Q4인데 생산은 Q0만큼,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이 부족한 거죠. 이만큼이. 이만큼. 그 이전에는 이만큼이 수입이 됐었죠. 체결 전에는. FTL 체결 전에는 이만큼이. 근데 이 부족분만큼 수입이 일어나니까, 수입이 이루어지니까, 이만큼 수입이 이루어지니까, 수입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과 이만큼 증가하죠. 즉, FTL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C국보다 경쟁력이 강한 B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은 관세 부과가 관세가 철폐되니까 가격선이 P 안에서 P0로 이동을 하면서 생산은 Q2에서 Q0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소비는 Q3에서 Q4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수입도 요 Q2에서 Q3만큼이었는데 Q0에서 Q2만큼, Q3에서 Q4만큼 늘어나는 거죠. 이 부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잉여가 그 이익이 경제적 이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보시면 돼. 여기서 자 관세 수입은 이만큼이었죠. 원래 관세부터 봅시다. 관세는 없어졌어요. 관세 부과하지 않으니까 이제 관세 수입은 없어요. 이제 관세 수입은 텍스 수입은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죠. 원래 이 부분. 뭘로 바뀌었어요? 관세 수입 부분이 뭘로 대체됐어? 이게 없어진 대신에 뭘로 대체? 소비자 잉여로 대체가 됐죠.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로. 첫 번째. 자, 두 번째.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죠. 이만큼. 이 위에 부분. 위에 부분. 이만큼이었어요. 이만큼. 이 위에 부분. 이만큼이었죠. 이 위에 부분. 그런데 보니까 늘어났어요. 얼만큼? 이만큼. 자,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늘어난 거예요. 이만큼이. 여기서 이만큼. 자, 소비자잉여 어떻게? 두 번째. 소비자잉여는 증가했죠. 이 부분에서, 요 삼각형 이 부분에서 이만큼 P1DA, 그 다음에 여기 그냥 A로 합시다. A. 그 다음에 여기 B로 하고. 자, P1DA, A에서 얼마만큼이 증가해? P0, P1, A, B만큼. 소비자잉여는 증가. 얼만큼? 얼만큼 증가했어요? 소비자잉여가? P0, P1, A, B만큼 증가했어요. 이만큼. 자, 소비자잉여 증가. 자, 생산자잉여 어떻게 됐을까요? 생산자잉여. 생산자잉여는 감소했죠? 감소했어요. 생산자잉여는. 생산자잉여는 원래 이만큼이었어요. 이만큼. 이만큼이었죠. 근데 이만큼 줄어들었죠. 이만큼. 생산자잉여, 세 번째. 생산자잉여는 감소했어요. 얼만큼? 이만큼. 감소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뭘로 대체? 소비자잉여로 대체가 됐죠. 그러니까 생산자잉여는 이 줄어든 부분이 소비자잉여로 대체가 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소비자잉여로 대체가 됐으니까 뭐 경제적 이익이 감소했다, 늘었다라고 볼 수 없고 그대로라고 생각할 수 있죠. 대체가 됐으니까. 근데 소비자잉여는 늘어났어요. 어쨌든 늘어났고요. 늘어났는데, 근데 이 부분은 관세가 줄어들었는데 소비자잉여로 대체가 됐죠. 그러니까 원래 이익이 관세 수입이 소비자잉여로 대체가 됐을 뿐이고 이 부분은 생산자잉여가 소비자잉여로 대체가 됐을 뿐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증가한 부분이 어디예요? 순수하게 증가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양쪽 삼각형 이 부분. 즉 뭐예요? 이게 바로 FTA의 경제적인 효과라는 얘기예요. 효과.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 파란 부분. 요거를 뒤에서 다시 표시를 합니다. 다시 볼게요. 지우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자, FTA를 체결을 했더니 순흐생이 증가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빨간색 부분이죠. 이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생산자 잉여, 이 부분이죠. 요거, 이 부분이에요. 이게 참 마우스가 안 좋아서.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관세 수입은 이 부분이고 이 부죠. 그러니까 줄어든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로 대체가 됐고, 그다음에 요 관세 수입 없어진 관세 수입은 소비자 잉여로 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 이 경제적인 이익의 변화는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경제적 이익의 변화는 없고요.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은 바로 요 빨간색 부분. 이게 왜 없어졌을까? 이 부분이죠. 요거 빨간색 부분입니다. 요거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이 부분. 소비자 잉여. 즉 FTA 체결을 통해서 소비자 잉여, 즉 경제적인 후생, 사회적인 후생은 이와 같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A국이 FTA를 체결을 하는데 B국과 C국이 있는데 C국보다 경쟁력이 강한 나라와 체결을 했다는 얘기예요. 전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 경쟁이라는 얘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고, 그리고 경쟁력이 강한 B국이 아니라 만약에 C국과 FTA를 체결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잉여가 FTL 체결을 통해서 경제적인 잉여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FTA를 추진을 할 때 보면은 그러한 어떤 전제나 가정은 전혀 설명 없이 체결을 하면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잉여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론적인 근거로 삼으면서 그 이론에 대한 어떤 전제나 가정은 전혀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체결을 하면 이러한 이론에 의해서 경제적인 잉여가 증가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경우도 사실은 국민을 갖다가 어떻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론을 이용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을 속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 있었구나. 이렇게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그 다음에 순소비자잉여 이렇게 증가합니다. 잉여가 증가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B국이 C국보다 경쟁력이 약한 경우, 자, B국과 FTA를 체결을 했는데 B국이 C국보다 경쟁력이 강한 경우에는 분명히 앞에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후생, 경제적인 이익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경쟁력이 약한 경우를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다른 설명 많이 안 합니다. 체결 전에는 B국과 C국이 있는데 C국의 가격은 경쟁력이 강한 C국의 가격은 B국의 가격보다 쌉니다. 싸요. B국의 가격보다 C국의 가격이 싸요. 따라서 체결하기 전이니까 B국에서 수입하겠어요. 비싼 B국에서 수입하겠어요? C국에서 수입을 하겠어요? C국에서 수입하죠? 그러니까 C국에서 수입하니까 요 가격으로 수입을 해요. P1 가격으로 수입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B국, 가격이 싼 B국에서 수입하니까 요 관세를 수입하니까 요 관세를 부과한 만큼 가격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국제 가격선이. 그러면은 여기는 가격을 그냥 PT로 합시다. PT.
요 가격, PT 가격에 수입을 해요. 그러면은 가격이 PT니까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QT만큼 소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생산은 요 PT 가격일 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만큼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요때는 그냥 PQ1로 할게요. Q1로. 이만큼 Q1만큼 생산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요 부족분은 수입이 되겠죠. 수입이 됩니다. 수입. 그러면은 수입이 이만큼 되니까 관세 T 곱하면은 여기가 뭐예요? 관세 수입.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요 국제 가격선 위에 부분 삼각형은 소비자잉여고, 그리고 요 국제 가격선 밑에 생산 곡선 위에, 공급 곡선 위에 이 부분은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체결 전에는. 그런데 A국이 요 경쟁력이 강한 C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와 체결했어요? B국과 체결한 거예요. B국과. 요 B국과 체결을 했어요. FTA를. C국이 아니라. 이런 경우 자, 경제적 이익이 후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B국과 체결을 했으니까 원래 B국의 가격선은 요 B국의 가격이 요 선이니까 요 관세만큼 요 관세가 철폐가 됩니다. 관세가 철폐가 되니까 이만큼 가격 이 관세가 이제 철폐가 돼요. 이게 없어져요. 없어져. 그러니까 요 선이었는데 이만큼 가격선이 내려가니까 이제 어느 나라보다 싸요? 관세가 없으니까 수입하는 게 나아? 더 싸? 이제 C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C국에서 수입하는 관세를 플러스하면은 B국에서 수입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요. 이제는. 따라서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가격이 이제 요 P2라고 합시다. P2가 돼요. 원래 요 P0였었는데 P0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PT였죠. PT. 이거를 아까 PC로 했는데 잘못했네. 그냥 PT로 합시다. PT였는데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PT 가격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P1 가격, 요 PT보다 싼 완 가격, 즉 B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됩니다. 수입을. 그러면 저 앞에서 뭐 설명드린 원리와 똑같으니까 복잡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보세요.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이만큼. 이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세 수입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 잉여는 증가했죠. 증가합니다. 증가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었는데 증가했죠. 밑에 부분만큼. 이 부분만큼 증가했죠. 이 부분만큼 증가했고. 이 부분이 뭘로 대체돼? 소비자 잉여로 대체됐죠. 이 부분이 이만큼. 그리고 이 부분이 요 관세 수입 중에서 원래 관세 수입이 이만큼이었었죠. 근데 이 부분은 요 관세 수입이 이만큼 이만큼 부분이 어떻게? 이 부분은 없어지고요. 관세 수입이 없으니까. 이 부분 없어지고 대신 요 관세 수입이 없어진 부분이 위에 부분이 이만큼이죠. 이만큼. 이만큼이 대체가 됩니다. 소비자 잉여로.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생산자 잉여 부분이 소비자 잉여로 대체가 되고 요 위에 부분 관세 수입이 소비자 잉여로 대체가 됩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은 아예 없어졌어요. 사라졌죠. 아예 없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 케이스와 다르게 요 변화를 한번 보세요. 다릅니다. 이렇게. 요걸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졌죠. 마이너스, 완전히. 이 위에 부분은, 이 부분은 소비자잉여로 대체가 돼 있고, 그리고 이 위에 부분, 생산자잉여는, 요 생산자잉여인데 소비자잉여로 대체가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일단 대체가 됐으니까. 경제적인 이익에 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관세 수입이 소비자잉여로 대체가 됐고,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 관세 수입 부분은 아예 그냥 사라졌죠. 이 부분은. 마이너스. 이 효과를 뭐라고요? 무역 전환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삼각형 부분, 새롭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창출이 됐잖아요. 이게. 원래 없었던 건데, 소비자잉여가 생겨났으니까, 이만큼이 생겨났으니까, 앞에서도 마찬가지. 앞에 케이스도 그 삼각형 부분은 뭐예요? 요 삼각형 부분은 바로 무역 창출 효과라고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 부분을 요 파란색 부분을 그래서 요 파란색 부분을 우리는 무역 창출 효과라고 하고요. 플러스 효과예요. 무역 창출은 무역 창출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없어졌으니까 무역 전환 효과예요. 즉 뭐예요? 원래 경쟁력이 강한 나라로부터 수입하던 수입을 경쟁력이 약한 나라로부터 수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죠. 무역의 부정적인 효과가 바로 무역 전환 효과입니다. 무역 전환 효과. 따라서 이 경우는 FTA 체결의 그 효과가 반드시 플러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삼각형 더한 부분과 이 관세 부분을 비교를 통해서 만약에 이 관세 부분보다 이 부분이 작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FTA 체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마이너스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일반적으로. FTA를 체결을 추진을 할 때 정부의 모든 자료를 보면은 전부 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만 기술을 하고 있고 선전을 하지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그러한 얘기는 안 해요. 자, 긍정적인 이론적인 근거로 삼는 건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그런 경우, 그런 케이스죠. 그러한 케이스를 들어서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들어서 FTA를 체결하면은 무역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FTA 체결을 하면은 오히려 경제적 효과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반드시 보면은 경제적인 효과가 플러스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 요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무역 창출 효과 앞에서 우리가 그 삼각형 부분 가맹국에서 수입을 자유화함으로써 수입 자유죠. 수입을 자유함으로써 수입 가격이 떨어지죠.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해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거죠. 소비자 잉여. 즉 소비자 잉여,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예요. 무역 창출 효과. 요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면접을 갔는데 FTA 체결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은 뭐 해서 그냥 우물쭈물 할 거예요? 그냥 수출이 증가해요? 뭐 무역이 증가해요? 뭐 이 얘기 할 거예요? 최소한 이런 용어는 알아두시고 FTA 체결을 하면은 무역 창출 효과가 발생합니다. 라든가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우리가 요 얘기는 보통 안 하는데 무역 전환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무역 창출 효과와 요 무역 전환 효과를 이건 무역 전환 효과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예요. 어쨌든 무역 전환 효과는 마이너스 효과인데 전체적인 효과를 생각하려면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역 조건 효과입니다. 이거는 소국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FTA 체결에 의해서 가맹국 간의 무역이 활발하면은
여기관세가 일정하더라도 비가맹국에서의 수입은 감소하죠. 가맹국이 아닌 가맹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즉, 세계 시장에서 여기국가 재화의 재화 물품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만약에 각 국이 대국일 경우에는 역외 국가의 그 재화의 국제 가격을 하락시키겠죠. 그러면은 영내국은 여기국에 대해서 교역 조건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대국일 경우입니다. 이 체결하는 국가가 국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국 사이의 어떤 그런 체결은 국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역 조건 효과는 개선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FTA를 무역을 자유화할 때, 즉 FTA를 체결할 때 혹은 관세 동맹을 맺음으로써 무역이 자유화될 때 그 효과는 무역 창출 효과. 이게 뭔지, 그 다음에 무역 전환 효과가 무언지, 그리고 교역 조건 효과도 있다라는 이런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완전 경쟁입니다. 전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완전 경쟁이에요. 완전 경쟁하에서 FTA를 체결을 하면은 가맹국의 후생은 상승을 하고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혹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맹국의 후생의 상승 혹은 저하, 떨어지는 것은 이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 그리고 대국의 경우에는 교역 조건과의 교역 조건 효과의 그 상대적인 대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 요거 비교해서 우리가 FTA 효과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겁니다. 요거. 이게 전체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완전 경쟁이 아닐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 이런 거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창출 효과를 완전 경쟁이 아닐 경우에는 이 무역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플러스 효과인 무역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정부가 어느 나라와 FTA를 추진을 할 때 이론적인 근거로 삼고 있는 이와 같은 효과는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체결하는 나라의 그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 따라서 그 경우는 FTA 체결의 효과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의 경우는 소비자 잉여는 플러스가 됩니다. 왜? 수입 자유화로 가격이 하락하니까 싸게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관세 수입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입도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관세를 철폐하게 되니까 관세 수입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쟁 상대의 코스트도 감소하기 때문에 국내의 이윤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출 코스트는 감소하니까 수출 이윤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불완전 경쟁일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전체적인 무역을 자유화를 했을 때 전체적인 이익이 플러스도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어서 경제통합의 동태적인 효과인데 앞에서는 우리가 정태적인 효과를 살펴봤고요. 동태적으로 보면은 시장 확대 효과와 경쟁 촉진 효과. 자, FTA를 체결하면은 그만큼 무역 자유화로 인한 그 시장이 확대가 되겠죠. 시장 확대가 되겠죠. 그럼 시장 확대 효과.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 촉진 효과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시장이 확대되면은 무역 장벽이 철폐가 되죠. 그러면 시장이 확대가 되죠. 그러면은 생산, 유통 분야에서 그 시장이 확대되고 생산이 확대가 되니까 생산 유통 분야에서 이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겠죠.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고요. 그리고 또 최적
입지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효과와 또 하나는 경쟁 촉진 효과. 자, 시장 통합으로 인해서 역내에 과점 산업이 경쟁에 참가하게 되죠.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죠. 따라서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고요. 규모의 경제.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확대가 되고 시장이 통합이 됨으로써 경쟁이 심화되면서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쟁 촉진에 의한 생산 효율성 향상, 생산의 효율성 향상,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코스트를 낮출 수 있으니까 생산성이 증대하겠죠. 생산성이 증대하고요. 생산성. 이와 같이 동태적인 효과로는 시장 확대 효과와 경쟁 촉진 효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FTA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경쟁에 놓이게 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지만 이 경쟁에서 지면은 실패하면은 생산이 줄어들고 국내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는 플러스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가맹국에 대한 영향인데 당연히 비가맹국의 경우는 비가맹국의 수출 가격이 하락하니까 교역 조건이 악화되겠죠. 완전 경쟁인 경우에요. 그리고 가맹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니까 당연히 기업 이윤은 감소하게 됩니다. 불완전 경쟁의 경우. 그 다음에 그러나 동태적으로는 시장이 확대가 되고 경쟁이 촉진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기 국가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역외 관세가 체결 전과 변함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비가맹국의 후생은 악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동태적으로는 비가맹국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반드시가 아니라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그 무역 자유화를 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 한미 FTA에는 어떠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한미 FTA의 핵심은 무역수지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미국의 전략은 상품 시장을 열어주고 대신에 지적 재산권, 서비스, 투자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만큼 이러한 그 지적 재산권이나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해서 그 규제를 완화를 하고 민영화를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미 FTA 발효 전에 정부는 63개의 그 법령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 한미 FTA는 정부의 각종 정책에 이미 쓰나미 같은 그 위력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예컨대 환경부는 당초에 2013년 7월부터 저탄소 보조금 제도죠. 요 제도를 시행을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소형차 구매자에게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차에는
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그 부담금을 물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1에서 키로당 131에서 145kg을 보조금 혹은 부담금이 없는 중립구간으로 정하고요. 이 구간을 그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부담금을 갖다가 내게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 무역 대표부는 TTP 가입 선결 요건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TTP 저탄소 배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논의되고 있는 그 환경 규제 중에서 가장 강도가 약한 정책에 속합니다. 요게 저탄소 배출 차량에 대한 보조금 논의. 이 논의는 환경 규제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약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도 한미 FTA는 우리의 그 사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정책을 가로막았다는 얘기죠. 가로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정부는 2013년 1월에 한국 정부의 그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에서 한국 정부와 공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이 한미 FTA 위반이다 라며 개정을 요구합니다. 한국 정부와 공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 이 정책이 바로 한미 FTA 위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개정을 요구를 해요. 자, 한국의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2월에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을 해요. 자,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외식업을. 그런데 이번에도 미국은 미국인 투자자가 있는 기업을 규제한다며 뭐라고요? 이것도 한미 FTA 위반에 해당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산업정책에도 어떻게 FTA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FTA는. 마음대로 정부가 산업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정부의 공공정책도 그리고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를 한다면은 정부의 공공정책이에요. 투자자 이익을 침해한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 11월에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돈을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50% 높인다는 내용의 그 입법을 예고를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에서는 한미 FTA에 포함된 이러한 것들을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중요한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증액은 좌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산업정책 혹은 정부의 공공정책도 어떻게 이 FTA로 인해서 마음대로 추진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FTA가.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지적 재산권 분야도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2년 5월 2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방부의 MS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2천억 원대의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미국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방부 사이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한미 FTA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ISD를 동원하는 등등 초강경 조치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었어요. 정부는 이 같은 분쟁을 예방을 하고 한미 FTA 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12년 6월 14일에 대통령 훈령으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했고요. 이 훈령에서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겠지만 이와 같이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FTA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로 인해서 산업 정책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사업들이 이러한 것들이 FTA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13년 10월에 비자, 마스터카드를 사용을 할 때 국내에서 결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연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며 제도 개선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대사관과 비자 카드 등이 어떻게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대책도 발표를 취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FTA가 무역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생산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정부의 산업이나 국가의 산업이나 어떤 공공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와 민영화는 이 한미 FTA의 위력을 본격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신판 이 민영화 정책은 공기업의 알짜배기 부분을 분리해서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밟아왔죠. 예컨대 수서발 KTX 자회사 SRT죠. 자회사 SRT. 그다음에 병원의 영리 자회사에 미국 자본을 끌어들이면 그 자회사는 한미 FTA의 투자 챕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정부는 이 자회사에 손을 댈 수가 없게 돼요. 바로 뭐예요? 앞에서 보았던 악명 높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이에요. ISD로 인해서 손댈 수 없는 거죠, 정부가. 론스타는 12년 9월에 대한민국 정부의 양도소득세 3,900억 원 과세 처분을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의거해서 국제중재에 해부를 했고요. 물론 한미 FTA가 발효된 상태였다라면 보복 관세 규정이 있는 이 한미 FTA를 활용을 했을 겁니다. 한미 FTA의 이 진정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18년 9월에 한미 FTA가 개정이 됐고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1월에 발효로 이 ISD의 중복 소송은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개정안에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요소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 투자 손실이 났어도 당사국의 행위가 이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최소 기준 대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바로 이 최소 기준 대우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했고요. 그런데 18년 5월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을 해서 손해를 봤다라며 8천억 원대 이 ISD를 추진을 하고 있죠. 뭐 신문지상에 보도가 돼서 여러분도 혹시나 접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그 것들이 ISD를 이용한 그 소송들이 국가를 상대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엘리엇이 IS 제소를 했죠. 한국 정부사인데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손해액 8,600억 원 배상하라.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뭐 삼성물산과 요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개입한 문제. 이와 같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ISD 관련해서 이 소송이 일어납니다. 뭐 대우 일렉, ISD 한국정부 최종 패소 730억 배상, 그러니까 론스타 앞에서 말씀드렸지 ISD 소송, 한국 5조 배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해서 처음으로 한국이 첫 사례가 이 IS 정부가 한국 정부가 이 IS 소송에서 외국 기업이 낸 IS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730억 원을 배상을 해야만 하는데 이게 패소 첫 사례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요 내용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 이란의 다야니 가문 다야니에서 요 제소를 해서 ISD 관련해서 제소를 해서 한국이 패소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패소 첫 사례 해서 730억 원을 배상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인데 요 내용은 한번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ISD로 인해서 정부나 혹은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하거나 시행하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송 일치 이렇게 2010년 4월에 엔테캅 이란입니다. 이란 게 다야니가죠. 엔테캅 대주주. 다야니가가 엔테캅의 대주주인데 대우 일렉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고 캠코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뭐 이렇게 계약도 하고요 하면서 나중에 이게 취소가 되면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ISD가 소송을 해서 이기고 한국 정부가 짐으로써 패소함으로써 730억 원을 다야니에 지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의 가전기업인 엔테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FTA 관련해서 그 배경, 추진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현황, 그 다음에 그 효과, 그 다음에 전적인 파급 효과, 실제적으로 FTA 전후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 FTA를 체결을 했을 때, 무역을 자유화를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미 FTA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FTA 우리가 이 FTA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할까라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1인당 국민소득, 즉 경제 후생을 증대를 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라는 얘기예요. FTA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반드시 FTA라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서 그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FTA를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FTA라는 것이 세계 최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딤돌이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FTA 체결 그 자체가 아니라 FTA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를 하고 요 FTA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산업 시대, 4차 산업 시대라는 이러한 새로운 산업 시대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정책 등등 이러한 그 능력과 한국만의 어떤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간 양극화라든가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다뤄왔는데 산업 간 양극화, 소득 간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이러한 것들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심화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지나치게 높은 무역 자유화는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는 FTA를 했을 때 그에 대응할 수 없는, 대처할 수 없는 약한 이 서민 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식 시장 만능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세계 금융 위기가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요 FTA에 집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FTA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FTA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FTA에 우리가 대처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에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FTA를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대처를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 나가면 된다라는 얘기죠. 한미 FTA는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효과는 없었어요. 사실 큰 효과는. 앞에서 팩트는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한미 FTA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체결을 했을까라는 거죠.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어떤 동맹관계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요인들이 크게 사실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오랫동안 좀 한 것 같은데
이 FTA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FTA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만 할 것들,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FTA 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